얼마 전에 회사에서 워케이션을 제주도로 갔거든요. 오전에 제주도에 딱 떨어졌는데요. 워케이션 센터가 3시 입실인 거예요. 워케이션이 맞나 싶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카페에 가서 일해야겠다 생각하고 카페를 찾았는데요. 그래도 제주도니까 제주도스러운 곳 찾아봐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결국 어디 갔는지 아세요? 네, 오늘 말씀드린 이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시키던 게 있었어요. 맥신커피 2스푼, 프림 2스푼, 설탕 2스푼 넣어서 커피 타는 거였는데요. 어렸을 때라 부모님이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데 할아버지가 조금 남겨주시는 그 커피가 정말 달고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달던 커피만 마시던 우리나라에 아메리카노 열풍을 일으킨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아메리카노가 써서 못 먹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사회생활 해보면 아메리카노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막상 사회생활을 하고 보니 아메리카노를 먹게 되더라고요. 왜인지 아시나요? 사회가 너무 쓰다 보니까 아메리카노는 쓴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달게만 느껴졌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1인당 커피 소비량이 2023년 기준 연간 405잔으로 전 세계 평균 152잔에 무려 2배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하루에 한 잔 이상 커피를 무조건 마신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요새는 커피는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를 수혈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커피의 나라로 만든 이 브랜드, 전국 약 1900개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브랜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브랜드보다 매장이 무려 2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고 있다는 이디야 커피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이디야 커피의 성공 요인 역시 이 브랜드 매장의 바로 옆에 매장을 차리는 미투 전략을 통해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 브랜드 영향력을 가히 말로 할 수 없죠. 커피를 넘어 브랜드 자체가 워낙 사랑받다 보니 굿즈 대란으로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저도 와이프가 전에 캠핑 쿨러 받겠다고 매장 가서 커피 20잔 정도를 한 번에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을 카페인에 절여버린 이 브랜드가 최근에는 위기가 왔다는 기사와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다, 제3의 공간을 제공한다 외치던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를 다뤄보겠습니다. 평생 1등 할 줄 알았던 스타벅스가 왜 위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궁금합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구독자 200명 달성했다고 감사 인사 드렸었잖아요. 촬영일 기준 약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구독자 수가 무려 500명을 도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루는 이야기는 전문적이라기보다는 마케팅의 대행사 대표로서 항상 회사나 브랜드를 마케팅적으로 분석하는 취미이자 습관이 있어요. 그걸 컨텐츠로 다뤄본 것이니 이게 정답이다 라기보다는 마케팅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벅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1999년 2대점을 시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혹시 스타벅스가 신세계그룹 자회사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은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신세계와 스타벅스 본사가 각각 50대 50을 투자해서 설립한 합자 법인입니다. 그리고 2021년 신세계에서 지분 17.5%를 추가로 인수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한국 기업이 되었죠. 그에 따라 2021년 SCK 컴퍼니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해요. 사명을 변경한 건 스타벅스 본사 지분이 없으면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회사명에 쓰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요.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떻게 진출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아무리 키운 기업이라도 한국에 사업을 한다는 건 한국의 세법, 상법, 문화, 정치 등을 알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현지의 특정 기업에 독점 판권을 주고 대리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스타벅스와 같이 지분을 투자해서 합자회사로 시작을 하는 거죠. 독점 판권을 주게 되면 해당 기업만 그 브랜드명과 제품,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또 합자회사로 진행을 하면 국내 기업이 운영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매우 적은 거죠. 한국에 진출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첫째로 판권을 준 경우에는 한국의 지사를 직접 만들고 직접 진출을 하거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합자회사의 경우 지분을 다시 인수해서 직접 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외국계 회사가 많은 그런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 회사 역시도 그런 똑같은 패턴을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세계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모두 사서 스타벅스 본사의 지분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공했는데 도대체 왜 지분을 본인들이 다 사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냥 다 팔아버린 걸까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마저 드리기로 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2대점을 시작으로 시작한 스타벅스는 2014년 매장 500개, 2016년 매장 1000개 돌파.
2024년 3월 기준으로 1,900개의 매장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약 91개의 매장을 오픈했다고 하니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매출은 2016년 1조 2,800억에서 2022년 2조 5,900억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커피 시장 규모가 2022년 기준 3조 4,700억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약 75%를 스타벅스가 차지하는 엄청난 큰 매출인 거죠.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한 걸까요? 여러분은 밖에서 이동 중에 잠깐 일해야 될 때 혹은 밖에서 미팅을 해야 될 때 혹시 어디 가세요? 네, 대부분 저와 같이 스타벅스를 찾으실 겁니다. 이를 제3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스타벅스의 성공에는 이 제3의 공간이 큰 일조를 했습니다. 제3의 공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설명을 위해서 스타벅스 본사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스타벅스는 원래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원두를 파는 소매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스타벅스 맛에 푹 빠진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요, 스타벅스의 마케팅 책임자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리고 하워드 슐츠가 이탈리아 출장을 가서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바 문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단순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커뮤니티로서 바리스타와 교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던 거죠. 이렇게 영감을 받은 하워드 슐츠는요, 1987년 스타벅스를 340만 달러에 인수하고 CEO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외친 컨셉이 바로 제3의 공간입니다. 제1의 공간은 집, 제2의 공간은 직장, 제3의 공간이라는 그 외에 편안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거죠. 진짜 스타벅스만큼 편안한 의자, 전기 콘센트,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의 편안한 공간 분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카공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말인데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공부나 뭐 일을 하게 되면은 카페에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새는 안 좋은 어감으로 좀 사용되는 말인데요. 스타벅스에서는 커피를 아예 주문하지 않아도 절대 내쫓지 않습니다. 심지어 외부 음식 반응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외 카페 가면 1인 1메뉴 반드시 주문해주세요. 아니면 이용시간은 2시간입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스타벅스는 왜 음료를 주문하지 않아도 가능할까요? 이 역시도 제3의 공간이라는 철학을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지난 2018년 4월에 필라델피아 매장에서 흑인 2명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을 요구하다가 매장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해요. 이후 이 사건이 SNS에 퍼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휩싸였고, 스타벅스는 음료를 주문하지 않아도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학의 진심인 브랜드인 거죠. 그 외에도 국내에서는 굿즈가 대박을 치기도 했는데요. 2003년 크리스마스 시즌 다이어리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인기를 끌면서 여름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고품질의 사은품을 도입해서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단순 로고가 박힌 굿즈가 아니라 품질이 좋은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를 따라해서 할리스, 투썸플레이스 등도 굿즈 마케팅을 도입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잠깐 스타벅스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는 전국의 가격이 다 동일하잖아요. 인건비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정말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건물 가격이 오른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건물주는 어떻게 하면 스타벅스를 입점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한다고 해요. 스타벅스는 이런 브랜드 파워를 적절하게 이용했습니다. 바로 임대료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매출의 약 15% 정도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매출이 나오는 만큼 더 내는 거죠. 매출이 안 나오면 그만큼 덜 내는 거고요. 건물주 입장에서 만약에 매출이 안 나오면 리스크가 큰 거 아니냐고요? 그럼에도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건물 가격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굿즈도 그렇고 변동 임대료도 계약도 그렇고 모두 스타벅스의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스타벅스는 이렇게 프리미엄 커피를 넘어 누구나 사랑하는 국민 브랜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스타벅스가 최근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해외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합자회사를 만들고 나서 성공하면 지분을 모두 인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타벅스의 경우 신세계그룹의 지분을 모두 팔아버렸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한국에서 더 이상 스타벅스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 아닐까요? 소름 돋게요. 신세계에서 스타벅스를 인수한 바로 그 다음에 스타벅스 이익률이 기존의 10%에서 4.7%, 2023년도에는 4.8%로 급락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한번 다뤄볼게요. 첫째는 원가 상승을 줄 수 있어요. 과도한 매장 확장으로 인해 임대료의 부담, 커피 원부자재의 가격 상승을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커피 그란데 벤티 사이즈를 기준으로 가격을 각각 300원, 600원 인상시킨 데 이어 11월에는 아이스 음료 11종도 톨 사이즈 200원씩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아메리카노 4,100원 가격을 약 8년간 유지해오다가 최근 10% 이상 인상한 것인데요.
스타벅스가 위기인 이유 둘째는 결국 시장의 포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인이 아무리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해도 사람이 하루에 커피 먹을 양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모든 시장에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피 시장도 그간 지속적으로 커지긴 했지만 언제까지 커질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컴포즈, 메가커피 등의 저가 커피들도 우후죽순 생기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포화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매장을 늘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해도 약 90개의 매장을 늘렸다고 했으니까요. 스타벅스가 위기인 이유 세 번째는 제3의 공간의 컨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타벅스는 단순 카페를 넘어 우리에게는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다가왔습니다. 바리스타 분들은 모두 친절하고 주문 시에 단순히 고객을 번호가 아닌 닉네임으로 불러주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생기고 사이렌 오더 등이 생기면서 이런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커피를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매장 내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드라이브스루 오더까지 처리하면서 엄청 바빠지게 된 거예요. 또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하게 되면 대면할 이유가 없으니까 친절함을 느낄 새가 없는 거죠. 최근에는 키오스크 도입까지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런 점들로 인해서 제3의 컨셉이 흐려지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위기인 네 번째 이유는 스타벅스의 이미지 실추인데요. 스타벅스는 우리에게 프리미엄 카페로 자리매김하면서 크게 성공했죠. 하지만 스타벅스를 찾는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 커피가 고급 커피인 게 맞냐라는 의문을 현재는 던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스타벅스가 프리미엄 커피라는 포지셔닝의 위기가 왔다는 건데요. 스타벅스는 이를 의식해서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을 만들어 스페셜티 커피를 선보이기도 했지만요.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혹시 바샤 커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커피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고급 커피 브랜드로 얼마 전 2024년 7월에 서울 첨당동에 전 세계 23번째 매장을 오픈했다고 해요. 이처럼 어떤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면요, 사람들은 그 품질에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그때 그 시대에 맞춰서 차별화된 새로운 브랜드 전략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커피를 아예 마시지 않는 나라였다면 바샤 커피 같은 고급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을 열었다 보니 아무래도 기존 카페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더 좋은 커피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는 1등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은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는 여전히 1등의 자리를 놓치기 쉽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역시나 스타벅스만의 유일무이한 포지셔닝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는 여전히 제3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벅스는 전국에 매장이 있지만 모두 같은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지방에 여행을 가더라도 스타벅스를 방문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곳의 스타벅스는 어떤 곳일까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잃지 않으면서 각 매장별 특색을 가진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커피 본연의 맛, 공간, 서비스 등등 다양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스타벅스의 성공이라는 제3의 공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타벅스 커피를 단순 테이크아웃 하기 위해서 방문하지 않습니다. 단순 커피만 마실 거면 뭐하러 굳이 그 돈 주고 스타벅스를 갈까요? 스타벅스만큼 공간에 대해 진심인 브랜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스타벅스를 인수한 신세계에서도 그런 스타벅스의 철학만큼은 잃지 않고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전히 스타벅스는 집, 직장, 그 사이 어느 공간으로서 언제든 방문을 하고 싶은 공간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커피 시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타벅스의 성공과 위기,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스타벅스는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자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얼른 구독하셔서 제 채널이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케터가 아닙니다. 마케팅에 미친 사업가입니다. 컷!